요즘 엄마들이 너무 별나다, 극성 맞다, 예민하다. 땡땡이 엄마 아빠도 말을 다 늦게 했는데 뭘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언어 제한을 하러 돌아다니냐라며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언어 발달 시기에 마스크가 생활이 된 아이들은 말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언어 재활을 한 지 임상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언어재활사는 말이나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 일상생활에서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크게 언어재활은 성인과 소아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그중 저는 소아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 언어 재활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언어 발달 지연, 습득된 언어 능력의 소실, 말을 더듬는 증상, 부정확한 발음 등이 있을 때 호흡 발성 조음 치료, 수영 언어 및 표현 언어와 관계되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제가 만나는 아동들은 출산 전후나 발달기의 뇌 손상으로 기인하는 뇌성마비 아동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연령대는 적게는 돌 무렵부터 많게는 17, 8세 전후로 다양합니다. 언어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조기에 개입을 해야 될까요? 우선 또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해하는 것이 늦다. 그리고 또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휘 사용이 제한적이고 문장 구조가 단순하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발음을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종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엄마들이 너무 별나다, 극성 맞다, 예민하다. 땡땡이 엄마 아빠도 말을 다 늦게 했는데 뭘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언어 제한을 하러 돌아다니냐라며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언어 발달 시기에 마스크가 생활이 된 아이들은 말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익히려면 상대방의 입 모양을 봐야 되고 얼굴 표정도 봐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며 말을 익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말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곧 사회성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언어 재활을 하다 보니 주로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말을 못할까요? 언제 말을 하게 될까요? 말을 너무 못해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말을 못하는데 뭐가 답답하냐, 시끄러워 죽겠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럴 줄 알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 7개월 된 신생아 아가가 있어요. 그 아이는 배가 고프지도 대소변을 한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계속 울기만 웁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죠.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지만 내가 덜 속상하고 덜 답답할 텐데.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쉽게 말을 하다 보니 말하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말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생각한 말을 운동신경이 발음기관을 통해 보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소리들이 음파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음파의 형태가 입 밖으로 나와 공기를 진동을 하게 되지요. 그럼 듣는 사람의 청각 정보를 똑똑똑 두드리게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의 뇌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언어 지식을 이용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고 입 밖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저희 아이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몸짓과 눈짓과 그림이나 글자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입 밖으로 나온 말을 주고받아야지만 말이 되는 건데 글자, 그림, 몸짓, 눈짓 그런 것들이 뭐가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 되냐고. 이럴 땐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는 아이들의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미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언어 재활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 예정일까지도 근무를 하고도 너무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당연히 건강하게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어긋나게 아이는 출산 예정일보다 4개월 빨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작디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생명 유지 장치를 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주사 바늘로 인해서 남아있는 혈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이 저와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는 면회를 갈 때마다 항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스로 자고 싶어서 잠을 잤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생명 유지 장치로 인해 힘들까봐 항상 재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엄마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절 좀 놔주세요 라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날은 너무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한참 지났는데도 상황이 너무 이렇게 잘 스쳐져가지고 네, 이걸 또 막상 공감을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만큼 못 채우고 나오면 거기서 다 채워줄 건데 뭐를 걱정을 하느냐. 근데 실상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 많은 엄마, 눈물 많은 치료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저처럼 일찍 아이가 세상에 나오거나 했을 때 가서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속으로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게 위로가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와서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한번 안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 가정을 경험을 했기에 저희 병원에 오는 장애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언어재활사라는 게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재활, 제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언어 재활로 아이들이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저와의 시간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통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미소를 짓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슴 한쪽이 아련하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해 아이들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먼저 하늘로 간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간 언어 재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눈짓과 몸짓과 그림과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아이가 제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는 8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시옷을 쓰고 어를 쓰고 눈이 잘 써지지 않으면 다시 지웠다가 그 글자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기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장애 아동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 대부분 말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기능 자폐 아이였습니다. 아이와 너무 즐겁게 언어 재활을 하고 그 아이가 다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 10년 넘게도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도 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벅차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한국에서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회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께서 응원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 재활로 언어장애 아이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즐거움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